제가 월간마다 전국을 다 훑어보고 있는데 저도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인데 떨어지는 군데는 한 군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뭐 미래 선행 지표를 좀 예측한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에 앱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앱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빅데이터로 봤을 때 오름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주택 고령화가 되게 심해요. 책에도 썼지만 주택 고령화는 앞으로 계속합니다. 서울은 2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52%예요. 둘 중에 하나는 20년 넘었다는 소리죠. 앞으로 더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 입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은 신축이 들어가는 데가 입지예요. 입지라고 하면 우리가 학군, 교통 이런 게 입지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좋다. 근데 이제는 신축 자체가 입지예요. 왜냐면 신축 자체가 가격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끌어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3년간 입주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추려봤어요. 어디가 신축이 많이 들어가는지 서울에서. 보면 은평의 증산이랑 수색이 한 7,000세대 들어가고 강동구의 고덕이랑 강일 이런 부분들이 5,000세대. 많지도 않죠. 근데 뭐 하여튼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대문은 용두동, 송파는 거여 마천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축 입지다라는 공식이 들어맞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민감한 포인트가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계속 어필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노영욱 장관이랑 만났죠. 이제 안전진단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돼, 무조건 안 돼라고 하지 않았어요. 봐가면서 약간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단은 오세훈 재건축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빅데이터로 연관 검색어를 체크를 해보면 가장 연관성 있게 나오는 게 재건축이 목동이랑 여의도예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진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집단지성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내년 대선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정책 역주행들 하시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한번 안전진단 대상이 엄청 많아요,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진단 대상이 세보시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대선 앞두고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이렇게 안전진단 통과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 또다시 재건축의 열풍이 또 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제가 70% 보고 30% 정도는 뭐냐면 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진짜 막말로 재개발 이번에 오세훈 시장 9월에 민간 재개발 공모한다고 그랬잖아요. 25 보시면은 꽤 많은 세대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막 오르겠다 하지만 이게 현실화되면서 진짜 서울에 뭐 7,000세대, 8,000세대, 만세대 안전진단 통화하면서 막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상승 가능성 한 70% 정도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는데 향후 이게 몰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좀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시그널을 애초부터 조금 정말 지혜롭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네, 이렇게 된 거죠.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지역, 아니면 좀 하락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뭐 하락할 지역들은 이제 지금 하락하겠다는 판단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관점, 하락한다 면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는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25년 된 아파트들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너무 막 늙지도 않았고 늙어야 이제 30년 들어가는데 또 그렇게 새 것도 아니고 재건축 연한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나중에 신축도 아니고 뭐 재건축 해주겠다 했는데 남았잖아요. 또 25년은 네, 그렇다고 새 것도 약간 아니고 그 타임을 못 잡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서울 외 지역은 좀 그런 데가 있을까요? 그런 떨어질 지역은 없고요. 지금 제가 월간마다 전국을 다 훑어보고 있는데 저도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인데 떨어지는 군데는 한 군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굳이 마이너스 0. 몇 %인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여수나 목포 정도? 그러니까 그게 떨어진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없어요. 사실 기사를 들어보게 되면 네. 대구에 공급이 많아지면서 네. 막 미분양도 나오고 맞아요. 이런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은 거죠. 잠깐 대구 미분양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적정 미분양,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미분양이 넘어가면은 분양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 수준이 있어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 6만 원. 6만 원 넘어가면은 엄청 이제 막 사람들이 뭐 신축 너무 많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전국 단위인가요? 네. 네. 지금 15,000호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분양 없다고 보시면 돼요. 15,000호 중에 수도권에 1,000호 있고 수도권에 지금 미분양이 없고요.
신기하죠. 제가 처음 보는 14,000호가 지방에 있어요. 근데 지방은 근데 5대 광역시는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요. 네. 일반 지방의 4배예요. 대구가 원래 사이클이 계속 있어요. 미분양이 증가했다 줄었다가 증가했다 줄었다가. 아까 토지에 대해서 광역시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다고 했고 대구 역시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50% 60%예요. 결국 이때가 찬스죠. 사실은 서울도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2019년에 서울에 미분양 700개 있었어요. 생각도 못해. 왜? 그때 그러니까 가격을 통제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비싸니까 안 샀죠. 비싼 줄 알고. 근데 지금은 뭐 대구 역시 투기과열지구이고 허그에서 관리하는 고분양가 관리죠. 가격을 통제받는 지역이에요. 신축이 희소한 데 가격을 통제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면 당연히 미분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미분양이 없어서 놀랄 뿐이죠. 너무 없었는데 생기니까 놀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른 투자처는 그 미분양대 로얄층을 빨리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죠. 그 나머지 그냥 미분양이라는 지표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긍정적인 미분양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일시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만 원대 15,000호고 지방에서도 대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공급에 대한 증가 부분이다. 그래서 임계점 밑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얄층을 갖고 있으면은 또 잘 보세요. 창원도 2년 전만 해도 창원 막 마이너스 3천, 4천 한 단지에서 4,000세대. 네. 아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요? 네. 마이너스 3천, 4천 지금 어때냐면 지금 5천, 7천이 붙어 있어요. 2년 지났는데. 그 발빠르신 분들은 던질 때 받는 거죠. 거기서도 받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 거네요. 근데 지방은 철저하게 수급이에요.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을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다 자정작용이 있어요. 지금은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시장이 좀 이상하게진 거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누가 과연 좋은 층을 가져갈 것이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좀 데이터 보는 걸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꼭 봐야 된다 하는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뭐 미래 선행 지표를 좀 예측한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 앱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앱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앱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호갱노노라는 앱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럼 호갱노노에 보시면은 분위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메뉴가 되게 저는 좋은데 4분위로 잘라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의 아파트들을 4분위, 그러니까 1분위, 2분위,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4개로 잘라줘요. 색깔로 표시해 주거든요. 빨간색, 그리고 제일 낮은 지역은 회색. 그럼 뭐냐면 어느 지역을 딱 보면 입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이 빨간색은 뭐 강에 주로 분포되어 있네. 이거 빨간색이 학군 주변에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지역별로 달라요. 선호도가 입지적인. 혹시 그 분위라는 게 어떤 분위를 나타내는 건가요? 가격을 쭉 줄을 세우는 가격 거죠. 줄이. 네, 네. 줄을 세웠을 때 제일 25% 상단, 네. 50%, 75% 이렇게 4분의 1씩 자르는 건데 중요한 거는 빨간색들이 어디 지점에 있느니 그게 제일 높은 가격들이라고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입지는 잘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살 때 이 지역을 볼 때 여긴 학군에 민감하구나. 여기 교통에 민감하구나. 여긴 공원에 민감하고 이걸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공원이 있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뭐 교통이 있는 지역들이 중요하구나.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위지도라는 것들 메뉴 좋고 입지를 판단하실 때 또 하나는 가격인데 뭐 데이터는 가격이죠. 뭐 그게 결과인데 KB 역사와 전통의 KB 시세인데 KB 앱을 들어가시면 실거래가랑 KB 시세를 같이 표현해줘요. 실거래가랑 같이 표시를 해주네요. KB 시세는 이제 계속 어떤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처럼 쭉 가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실거래가는 점이죠. 딱딱딱 거래되니까. 찍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선에다가 아래 위로 만약에 이 선 대비 기준선 대비 거래량이 점이라고 했잖아요. 실거래가가 막 밑으로 거래되다가 갑자기 그 선을 넘어서 거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오른다는 뜻이고 반대로 선 대비 오르다가 갑자기 밑으로 거래되네. 호가 대비 기준선 대비 그럼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 기준선에서 네. 그게 더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찍히냐 더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찍히냐에 따라서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아실이라는 뭐 앱도 좋은데 아파트 실거래가 앱. 네. 거기서 이제 전 학군 그 메뉴가 좋은 것 같아요. 학군에 이제 보통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중학교가 중요하다 하는데 이 중학교에 대해서 그 아실이라는 학군을 클릭하시면 특목고 진학률이랑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포지셔닝해서 여기가 등수를 이게 참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등수를 쫙 내줍니다. 왜냐면 중학교가 왜냐면 왜 이 부동산이 중요하냐면은 그 거리
거리 그 할당제 인근 거리 지역에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할당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동산에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셔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 아예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다. 혹시 연구원님만의 그런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교통이죠. 뭐 교통이고 교통은 이제 역세권이 이제 500m 정도인데 걸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고 다 좋은 건 다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도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유해 시설은 지도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이버 예시서 보시면 중요한데, 네. 뭐 이렇게 애매하게 표시돼 뭐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뭐 네. 쓰레기 하수 정말 처리장이라든지 그러면 딱 내가 봤는데 뭐가 이렇게 텅 비어 있어. 그런 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보셔야죠. 네. 그럼 수도권 이외 혹시 지방 지역에서도 데이터를 볼 때 조금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입지 요소들이 있을까요? 지방도 역시 학군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 뭐 학군. 지방이 학군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광주에 뭐 봉선동 이런 데 유명했잖아요. 너무 유명했죠. 대구의 수성구, 부산의 사직 생각을 해보시면 자녀가 희소할수록 자녀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죠? 지금 학령인 뭐 젊은 층이 다 수도권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에 남아 있으면서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방에는 많이 수요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더 학원가나 이런 데는 몰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뭐 어디 있어도 뭐 다 학원인데 지방은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 학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에만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학원 밀집도 같은 것들을 혹시 보시면은 학원 밀집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거긴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웬만해서는 잘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학령 인구도 있고 신혼부부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좀 학군 같은 거 좀 더 중요하게 지방일수록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서울 보면 다 학원이 많아요. 뭐 대치동은 많긴 하지만 네. 근데 광역시 같은 데 딱 보면 되게 몰려 있다 이런 데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투자자로서 데이터를 볼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데이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절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절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잘 팔리고 뭐 호떡은 겨울에 잘 팔리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량은 보통 언제 많이 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이요. 아니, 봄, 가을이 보통 많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겨울도 많이 되죠. 네. 근데 봄, 가을에 많이 돼요. 뭐 이사철이고 뭐 하다 보니까 날씨도 좋잖아요. 네. 봄, 가을에 한 1년치 거래량이 한 60%가 거래돼요. 절반 이상이. 그래서 거래량을 할 때 이제 뉴스를 요즘에는 잘 하시겠지만 뉴스를 보시다가 거래량 볼 때 전월 대비 증가했다? 이건 사실 조금 그래요. 왜냐면 계절성을 보려면 같은 계절이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전월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을 이 기사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 막 전월 대비 뭐 전기 대비 이러면은 사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월 대비로 보는 기사를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계절성이 깨질 때가 있어요. 보통 여름에 잘 피서가고 거래 안 하시거든요. 뭐 주식도 뭐 그렇다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에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 많이 돼. 계절성이 깨져. 이러면 엄청 오른다는 소리인데 작년에 실제로 봄에 거래량이 한 21%가 그러니까 작년에 봄에 봄에 이제 거래량의 비율이 20%였는데 여름에 30%가 됐어요. 이거 계절성이 깨진 거죠. 네,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 소리예요. 그래 갔잖아요, 작년에. 이게 계절성이 깨지는군요. 작년에 갔는데 이제 올해 보시면 좀 있으면 이제 7월, 8월 데이터 나올 거거든요. 그때 보세요. 봄보다 여름이 많이 됐다? 그러면은 더 갈수록 전문가들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는데 진짜 오르는구나. 이거는 뭐 통계누리에 가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통계누리요? 네. 네. 가서 본인이 사는 지역에 시군구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라. 두 가지를 봐야 되겠네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계절성 대비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를 했는지. 계절성이 깨지느냐. 계절성이 깨지는지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봄이 여름이 갑자기 증가하네. 증가할 때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그러면 혹시 데이터를 보면서 매도 타이밍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는 건 돈 있으면 사는 건데 파는 거는 거의 예술의 경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혹시 파는 그런 매도 타이밍 잡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에요. 뭐 거래량도 뭐 선행지표고 뭐 많지만 가격인데 가격의 패턴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선행지표들이 많고 지금 뭐 앱도 많아가지고 파세요, 사세요 알려서 해주는데 저는 주식 전문가보다 부동산 전문가를 조금 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주식 전문가는 제가 똑같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똑같은 삼성전자예요. 서울의 삼성전자 주식이 다르고 그렇지 않거든요. 난 일종의 모종의 그게 있거든요. 긴장감.
근데 부동산 전문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동호수에 같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같은 지역이 오르더라도 어느 지역은 안 오르고 뭐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동은 오르고 좀 더 많이 오르는 동이 있고 좀 덜 그렇죠. 오르는 동이 있을 여러분들이 수가 있죠. 사시면은 그렇잖아요. 저 집은 내 집일까? 그래 부동산은 특히나 같은 집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부부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전문가를 좀 더 경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관심 있는 몇 동 몇 호가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 정보를 누가 주겠어요? 부동산, 물론 지역의 부동산이 줄 수 있겠지만 비대칭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처음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잠깐 아까 맞는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주식은 사실 같이 떨어지는 거죠. 뭐 같이 샀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데,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셔야겠죠. 실거래된 거니까. 보셨을 때, 고층이 보통 가격이 높죠. 중층이 이제 하층이 떨어지고. 그리고 향이 좋으면 가격이 더 높죠. 네. 조망이 좋으면 높죠. 그리고 3베이보다는 4베이. 이 높죠. 네, 채광이 좋은 게 더 높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게 갭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한강 조망이면 뭐 아크로 리오파크 뭐 40억 원 해야죠. 뭐 이렇게 될 때는 시장이 좋은 거예요. 나 한강 조망 뭐 별로 지금 뭐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시장이 안 좋다는 거. 나는 그냥 삶의 그 질을 엑설런스를 추구하진 않고 지금 가격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이제는 삶의 질보다는 가격에 민감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고점이 됐을 때 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예, 뭐 4베이든 3베이든 뭐 가격이 막 수렴해 어디 지역으로 그 정도면은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갭이 줄어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의 어떤 입지의 상식과 그런 것들이 갭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해질 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정책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책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좀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정부에서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문제는 내년에 대선에 그 실망의 골짜기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 지금까지 쌓아놓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이 4년 동안 많아서 이게 그냥 적당히 실망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실망이 크면 기대가 크잖아요. 작년 대선에도 똑같았었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아까 뭐 데이터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이제 부동산 SNS에서 입소문이 되게 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카톡방도 있을 것이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보에 있어서 편향이 되게 예상이 되는 게 필터 버블이라는 현상이에요. 필터 버블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워낙 뛰어나서 자기가 검색한 거 듣고 싶은 것만 쫙쫙쫙 추천해줘요. 그렇죠. 연관 영상도 네. 그런 식으로 기가 뜨더라고요. 막히게. 요즘에 검색도 안 하죠. 그냥 추천해주신 거 보잖아요. 추천 영상 생각도 하기 싫어. 나는 그래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보고 싶은 영상만 딱딱딱 나오다 그러면 어떻게 보니까. 되냐면요. 본인의 희망을 담죠. 보통 검색창에다가 집값 폭락, 집값 상승 검색을 치다 보면은 다 한쪽에 치우친 컨텐츠만 추천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검색어가 되면. 반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또 되게 자극적인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자신의 소망을 적기보다는 어떤 중립적인 검색어를 치시는 게 좋아요. 집값 검색. 그렇죠. 네.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집값 전망 이렇게. 그럼 여러 가지가 뜰 거예요. 집값 전망 떨어진다. 혹은 집값 상승의 이유, 하락의 이유 이런 걸 찾아보시면 전문가들의 그 이유가 쫙 나와요. 그러면 저라면은 이유들을 다 적어보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게 그럼 공통점이 보여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죠. 큰 틀에서.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뭐라 하시냐면은 적어놨다가 추적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금리 오르면 떨어진다네. 뭐 이 사람은 뭐 어쩌면 떨어진다네. 그럼 보시면 되잖아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는 실제로 거죠. 뭐 요즘에 워낙 이게 진짜 이렇게 되네. 그럼 떨어지겠구나. 아니네.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서는 전문가를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두세요. 부동산은 전국의 흐름과 너무 달라요.
그렇잖아요. 아, 전국이 다 다른 거죠. 서울의 그런 시세의 흐름이랑 경기도의 흐름도 다를 거고, 그리고 지방의 흐름도 다를 거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뉴스는 지면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밖에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지역,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역이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살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의 지역의 뉴스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이제 네이버의 뉴스를 가시면, 우리 동네 뉴스가 있어요. 이런 거 네. 보셔야 돼요.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막 어디가 됐더라, 뭐 김부선. 그거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뭔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에 우리 동네 뉴스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하시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는 집값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대 상승장이 뭐 계속 되기 때문에 사실 거면 빨리 사시고, 그리고 정책의 사이클이 있어요. 2013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아직까지 고분양가 상한제를 풀지 못한다. 그때 시장 너무 안 좋았어요.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에서도 보였다시피 결국에는 민심에 따라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투표라는 게 선거가 있어요. 결국에 정책에도 너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게 너무 불만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표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신다면은 결국에 돌아올 것이고요. 그게 정책의 사이클이다.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3기 신도시 너무 많은데 막 재개발, 민간 공공 재개발 막 시작됐지. 안전이나 통과해서 이걸 또 막 이렇게 될 사이클이 그 공급의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있으면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